잠이 솔솔 오는 역사 이야기, 수면실록입니다. 오늘 밤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유학이라는 이름의 인질이 되어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던 소년, 그리고 일본군 장군이 되어 조국을 바라봐야 했던 비운의 삶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제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그의 고독한 유랑은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끝을 맺게 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편안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인물 관계도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으로 이 깊은 밤의 기록을 응원해 주세요. 천년을 이어온 왕조의 무게가 고작 11살 소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907년의 겨울은 유독 시렸고 경운궁의 담장 너머로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종 황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온 궁궐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 이은은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이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이 좋아 유학일 뿐 사실상 저물어가는 제국이 바친 마지막 볼모였습니다. 소년은 배에 오르기 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느냐고. 그 물음에 황제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아들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며 남긴 물결은 소년의 고국과 그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역사의 깊은 계곡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허락된 것은 낯선 일본어와 차가운 제복, 그리고 매일 밤 창밖을 보며 그리는 어머니 엄비의 따뜻한 품줄기뿐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소년의 앞에는 제국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인자한 할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의 이면에는 조선의 황태자를 완전한 일본인으로 개조하겠다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일본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하여 새벽마다 울리는 나팔 소리에 잠을 깨고 칼날 같은 군기를 몸에 익혀야 했습니다. 조선의 예법 대신 일본 군인의 절도를 배우며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본연의 색깔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이토는 소년에게 일본 음식을 먹이고 일본 옷을 입히며 그가 가진 모든 한국적 요소를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린 황태자가 겪었을 정체성의 혼란은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채 도쿄의 밤하늘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서서히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 침묵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소년의 기억 속에 남은 고국은 점점 빛바랜 사진처럼 변해갔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지도 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소년은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곳을 잃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황태자가 아닌 일본 황족의 대우를 받는 이왕세자라는 기묘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국의 백성들은 그를 향해 배신자라며 돌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가여운 희생양이라며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소년은 그 어떤 감정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유곽의 공기만이 소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어머니 엄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도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입국했다가 상복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다시 섬나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비극적 마침표가 시작되는 잔인한 서막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쿄의 저택에서 소년은 남몰래 한자로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신이 없는 그 편지들에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사무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소년의 일기장에 적힌 이 짧은 문장은
그가 평생을 지고 가야 했던 가시돋친 십자가였습니다. 일본은 그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며 군인의 길로 등 떠밀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북쪽 바다 너머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소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침전했습니다. 지식과 교양을 쌓을수록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구속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의 감옥이었습니다. 소년의 청춘은 그렇게 이름 모를 꽃잎이 지듯 낯선 땅의 흙먼지 속으로 소리 없이 저물어갔습니다. 운명은 때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손끝에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일본 황족의 딸로 태어나 훗날 일본의 황후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우리에게는 이방자 여사로 알려진 그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916년의 어느 여름날, 그녀는 조간신문을 펼쳤다가 자신의 혼약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상대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이은이었습니다. 열강의 야욕이 집어삼킨 시대 속에서 두 젊은이의 결합은 사랑이 아닌 제국의 선전도구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내선일체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조선 왕실의 혈통을 일본 황족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영원히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신문을 쥔 마사코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도쿄의 사관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은은 그저 묵묵히 창밖의 벚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견뎌내야 할 긴 침묵의 세월뿐이었습니다. 1920년 4월 도쿄의 한 저택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었으나 두 사람의 표정에는 축제의 기쁨 대신 짙은 안개와 같은 우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은은 일본 육군 중위의 제복을 입고 있었고 마사코는 일본 황실의 정장을 갖춘 채였습니다. 이 결혼은 조선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왕조가 일본의 품 안에서 소멸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서글픈 전례였습니다. 식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로 가득했고 축하객들의 박수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을 가두는 창살이 부리치는 소리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결혼식 직전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저항이 예고되기도 했기에 식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은은 이 화려한 연극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고국 백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며 술잔을 들어올리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사코 또한 남편이 짊어진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그날 밤 자신의 성실을 버리고 이시 왕가의 여인이 되기로 마음 깊이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맺은 슬프고도 단단한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두 사람 사이에 첫 아들 지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도 같았습니다. 이은은 아들을 품에 안고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나라를 찾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1922년, 그들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창덕궁의 공기는 맑았고 아들을 본 순종 황제와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잠시나마 희망의 싹이 트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나 짧고 잔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 생후 8개월 된 아기 지인이 갑작스러운 발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인은 장염으로 기록되었지만 한간에는 조선 황실의 대를 끊으려는 독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몸을 부여잡고 이은은 피 맺힌 울음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역사의 비극적 마침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은 두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고, 조선의 하늘 아래 묻힌 어린 아들의 무덤은 그들이 고국에 남긴 가장 아픈 기억이 되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두 사람을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은은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몰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고, 마사코는 남편의 침묵을 지켜보며 홀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들은 도쿄의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이은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그는 원치 않는 훈장을 가슴에 달며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동생인 의친왕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려다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일본 황족과 조선 황태자라는 두 개의 가면 사이에서 숨이 막혀왔고, 마사코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묵묵히 서예와 꽃꽂이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서로에게 가닿지 못하는 슬픈 평행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눈이 내리는 계절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젊음은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국이 강요한 평화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어느 왕실 부부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이은의 가슴에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수놓아진 일본 육군의 훈장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그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거쳐 어느덧 중장의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의 장성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듯 했으나 그 무거운 견장 아래에는 조국을 잃은 왕자의 슬픈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이 대륙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전쟁의 광기에 휩싸일 때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본 군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워졌습니다. 그는 전선을 시찰하고 부대를 지휘하며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연설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시하는 모든 작전과 전략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국인 조선의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채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군복 차림을 보며 그는 스스로를 역사의 죄인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인에게는 조선 출신의 고위 장교였고 조선인에게는 적국에 부역하는 변절자로 비춰졌던 기묘한 위치, 그 중간지대에서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깎아내리는 번민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수록 깊은 어둠을 머금었고 입술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였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절정에 달하던 1945년, 도쿄의 밤하늘은 더 이상 평온한 달빛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죽음의 불꽃을 뿌려댔고 도시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은은 일본군 장성으로서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며 제국의 몰락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불타는 가옥들과 흩날리는 재를 바라보며 그는 한때 자신이 지켰어야 했던 조선의 궁궐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풍랑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일본 황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한순간에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공호 속에서 마사코와 함께 숨을 죽이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고 땅이 흔들리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파괴가 끝나야만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도 함께 끊어질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화염의 열기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이은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할 현실은 전쟁의 불길보다 더 차갑고 가혹한 외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평온한 안식 대신 무국적자라는 또 다른 감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음이 잦아든 깊은 밤, 이은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끝이 해진 조선의 상징 태극기였습니다. 일본군 중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놓고 간직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평생을 이 작은 깃발 하나의 의지에 버텨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태극의 문양을 더듬으며 그는 비극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그가 일본 군부에서 세력을 기울여 했던 이유가 훗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태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를 친일의 그늘 아래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그렇다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설 수도 없었던 손발이 묶인 거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다시 접어넣으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두 개의 나라를 가졌으나 그 어느 쪽에서도 온전히 환영받지 못한 자의 비애가 방 안 가득 고요한 슬픔으로 차올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고국의 맑은 시냇물 소리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궁궐의 흙내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적국의 장성으로서 조국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가장 고독한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왕의 항복 선언은 이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그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거대한 상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군정이 들어섰고 일본 황족과 귀족들은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어제의 장군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평민으로 전락했고 가사는 몰수되었으며 살고 있던 저택조차 세금을 내지 못해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그가 이제 일본인도 그렇다고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장성이었던 그를 반역자로 간주하여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광복된 조국의 땅을 밟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은 냉혹한 정치적 계산 앞에 무참히 꺾였습니다. 그는 도쿄의 낡은 집에서 마사코와 함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아들 이구의 학비를 대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보석과 옷가지를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별은 그렇게 빛을 잃고 낯선 땅의 흙먼지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비운의 황태자에게 내린 세상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도쿄의 저택을 뒤로하고 이은은 시부야의 낡고 좁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때는 제국의 황태자였고 일본군의 장성이었지만 이제 그는 밀린 세금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대의 도쿄는 전후 복구의 활기로 가득했으나 그의 방 안에는 오직 무거운 정적과 낡은 가구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낡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치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는 듯 단정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이는 없었고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뇌출혈로 쓰러지며 건강마저 잃게 되는데 이는 평생을 억눌러온 울분과 고독이 신체에 새긴 비극적 마침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사코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시장을 전전했고 황실의 위험 대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날카롭고 서글픈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이은의 귀국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왕정 복구를 꿈꾸는 세력이 결집할 것을 우려하여 조선 황실의 상징인 그의 입국을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이은은 일본 주재 한국 대표부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는 무국적자라는 신분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바다 위의 부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서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태어난 땅의 냄새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버텼지만 정작 그 조국은 그를 배신자로 혹은 잊어야 할 과거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은 그를 더욱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었으며 그의 침묵은 이제 체념을 넘어 영혼의 잠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은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시절의 부채의식과 겹쳐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소리 없는 비명이 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마침내 고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려 5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귀국길은 그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뇌혈전증으로 이미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노구는 차가운 들것에 실린 채 비행기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눈물을 흘렸으나 정작 그 눈물의 주인공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자신을 반기는 이들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의 찬 바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귀향의 장면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는 제국의 볼모로 떠났던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돌아온 서글픈 귀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지막 황퇴자라 불렀지만 그는 이미 모든 기억과 감각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두고 온 뒤였습니다. 그의 귀국은 승리의 입성이 아닌 상처 입은 영혼이 안식을 찾기 위해 찾아온 슬픈 마침표였습니다. 여생의 마지막 7년, 이은은 창덕궁 낙선제의 한편에서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육신은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아내 이방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른 손을 잡고 매일같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 5월 1일, 마침내 그는 길었던 유랑의 세월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을 넘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잔광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황실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가련한 개인에 불과했을까요? 낙선제 마당에 내리는 달빛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묵묵히 비출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일본 군복을 벗고 조선의 황태자로 온전히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침묵의 기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친 파도 앞에서 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며 또 얼마나 끈질기게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깊은 밤, 그의 영혼이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평온한 잠에 들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